오늘은 행실이 나빴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공덕으로 집안을 바로 세우고 신랑의 바람기까지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감동 사연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옛날 전라도 벌교의 어떤 마을에 아성이라는 이름의 5대 독자가 살았습니다. 5대 독자다 보니 얼마나 끔찍하게 오냐 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야 그렇다지만 장가갈 때가 다 되었어도 오냐 했습니다. 특히 아성의 어머니는 유달리 더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4대 독자에게 시집을 와서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여 쫓겨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아들을 낳아 시집에서 쫓겨나기를 면한 어머니는 아들 아성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버선발로 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들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성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장가 보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고 애지중지 키웠더니 천하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지 눈이 하늘만큼 높아서는 웬만한 처자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성이 마음에 들어하는 교수가 있어도 5대 독자라는 말에 그 집에서 오히려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을 고르고 골라서 근동에서 미색이 가장 출중하다는 색시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5대 독자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여자 쪽에서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고른 며느리 심성이 얼굴 예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부엌일은 아예 손도 안 댈 뿐 아니라 툭하면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 역시 외동딸이라 친정에서 오냐 하고 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에 밥을 먹으러 나오는 것조차 늑장을 부리는가 하면 어떤 날은 아예 둘 다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 가져다 달라고 손가락질해서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들 아성이 마누라 미모에 홀딱 빠져서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하니 아예 며느리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못마땅하였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쭉쭉 빨고 난리를 치니 꼭 참았습니다. 성질 괴팍한 아들을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부 사이가 거꾸로 되어서 며느리는 신방을 차지하고는 놀고 먹는데 시어머니는 종일 부엌을 벗어나질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대를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을 종처럼 여기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며느리가 어떠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행실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아들 아성을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되신 어머니가 가여올 법도 하였지만 아들 내외는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 6월 단술 맛이 변하듯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꿀단지 대하듯 했지만 시집 온 지 3년이 되어가자 아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성 역시 말은 안 하였어도 5대 독자라는 사실에 남몰래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은커녕 딸도 못 낳는 아내에게 내심 불만이 쌓여가는 눈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박이 차츰 잦아지더니 급기야 읍내 기생집에서 기녀들의 치마폭에 빠져 산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데 약간이라도 뽀로통한 모습을 보이면 전에 없이 손찌검까지 하였습니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며느리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쳐다보는 시어머니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마음은 급하였지만
자기도 옛날에 겪은 일인지라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밖으로 도는 남편과의 말다툼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며느리가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친정에 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이렇게 상했어? 갑작스러운 딸의 친정 나들이에 깜짝 놀란 친정어머니가 궁금하였는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연거푸 물었습니다. 딸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친정어머니가 느닷없이 절에 가서 불공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야, 젊은 신랑의 바람은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니 잠깐이다. 아들만 낳으면 다 끝난다.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으니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거라. 애지중지 키웠던 딸아이가 시댁에서 구박받는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런다니 친정어머니도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불공을 들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 그다지 믿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리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속는 셈치고 용하다는 스님이 계시는 절을 찾았습니다. 절에 들어서자 멀리 대웅전에서 스님 한 분이 서서 염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스님의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젊은 보살님께서는 부처님께 불공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처음부터 별로 믿업지 않았는데 들어서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자 그녀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사람처럼 두말 없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다시 재촉하였습니다. 애야, 그러지 말고 다른 스님을 한번 찾아뵈는 것이 어떻겠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박을 당해 이거사. 친정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 스님 역시 며느리가 들어서자마자 불공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친정어머니가 생각나 그녀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절의 노스님 역시 며느리를 보고는 다짜고짜 불공을 드리러 왔으면 그냥 돌아가시오. 하였습니다. 홧김에 발길을 돌리려던 그녀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노스님에게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스님, 도대체 이유라도 알아야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공을 드릴 필요가 없다니 그렇다면 저는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노스님이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힐끗 보더니 묘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들을 원한다면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셔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껴 입은 사람을 찾아서는 그분에게 공을 드리시오. 젊은 보살님에게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자 관세음 보살님이외다. 며느리는 뭔가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내려오자마자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껴 입은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수소문하였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며칠을 천지사방을 돌아다녔건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자 그녀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만에 시댁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집 나간 줄 알았던 며느리가 돌아오니 얼마나 반가웠던지 엉겁결에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니 시어머니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껴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옷을 더럽힌다고 남들이 잘 안 볼 때는 여인들이 치마를 뒤껴 입고 지내기도 했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 며칠 며느리가 안 보이니 예전의 습관이 시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영락없이 노스님이 일러준 사람과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추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불공을 들이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무슨 까닭인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평소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잤겠지만 웬일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평생 처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부엌에서 들리는 달그락 소리에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손을 비로소 찬찬히 살폈습니다. 겨울바람에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힌 손등,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진 그 손은 바로 며느리 자신과 남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세월의 훈장이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노스님이 말한 뜻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절에 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께 공을 드렸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다 보니 철이 없었고 시집 와서도 시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시니 철이 들 틈이 없었던 며느리는 늦게야 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것을 위해 어찌 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아가, 내 손목 상할라.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날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 봉양을 극진하게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에 매일 저녁 정성껏 기름을 발라드리고 시어머니가 드실 숭늉 한 그릇도 무릎을 꿇고 공손히 올렸습니다. 그러자 금방 소문이 나서 벌교 땅에 효부가 났다. 라며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해졌습니다. 이 소문은 기생집을 전전하던 아성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버르장머리를 아는지라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묵묵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지내는 중에도 아성은 주색잡기에서 헤어나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거의 다 말아먹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진 아성은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아성은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것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가지를 긁거나 악다구니를 썼을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기는커녕 정성껏 목욕물을 데우고는 목욕이 끝나자 새 옷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성은 아내가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이 밖에서 고생하신 것은 모두 제가 교만하게 굴어 집안 기운을 흐린 탓입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모실 터이니 부디 서방님의 마음도 예전처럼 밝아지게 빌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성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5대 독자라는 핑계로 어머니와 아내를 고생시키며 밖으로만 돌았는데 정작 아내는 모든 허물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성은 그 길로 방에 들어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부처님이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집 안에 있었구려. 부부는 서로를 붙들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태기가 있더니 이듬해 봄에 옥동자를 낳았고 내리 삼남 이녀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금이야 오기야 커서 버르장머리가 없었던 자신들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 결과 삼남 이녀 모두 제대로 장성하여
가세가 크게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 삿포로의 우동집 북해정을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성실한 세모자와 이들을 배려하는 우동집 주인 내외의 따뜻한 교감을 다룹니다. 매년 섣달 금음마다 세 사람이 우동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우며 역경을 견뎌낸 가족은 마침내 각자의 꿈을 이룬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가족의 의지와 이를 지켜봐준 이웃의 따스한 시선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오디오북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섣달금음날이 되면 일본 우동집들은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삿포로에 있는 우동집 북해정도 이날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1년 중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밤이 깊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더니 10시가 지나자 손님도 뜸해졌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인 우동집 주인 아저씨는 입을 꼭 다문 채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상냥해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인 여자는 한껏 기지개를 켜면서 이제 2시간도 안 되어 새해가 시작되겠구나. 정말 바쁜 한 해였어. 하고 혼잣말하며 밖에 세워둔 간판을 거두기 위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출입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2명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6살과 10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애들은 새로 산 듯한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낡고 오래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여자는 늘 그런 것처럼 반갑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은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머뭇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시켜도 괜찮을까요? 뒤에서는 2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사람은 다 늦은 저녁에 우동 한 그릇 때문에 주인 내외를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여주인은 얼굴을 찡그리기는커녕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난로 바로 옆 이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주인 여자는 주방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갑작스러운 주문을 받은 주인 아저씨는 주방을 정리하다 말고 일행 3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동 1인분 주문받았습니다. 그는 아내 모르게 1인분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았습니다. 그는 3사람 행색을 보고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우동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득 담긴 우동 한 그릇을 식탁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며 오순도순 먹고 있는 3사람 이야기 소리가 계산대 있는 곳까지 들려왔습니다. 국물이 따뜻하고 맛있네요. 형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잡수세요. 동생은 젓가락으로 국수를 한 가닥 집어 어머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비록 한 그릇 우동이지만 3 식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 우동값을 지급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3사람에게 주인 내외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뒤 새해를 맞이했던 북해정은 변함없이 바쁜 날들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섣달금음날을 맞이했습니다. 10시가 지나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2명 사내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주인 여자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 반코트를 본 순간 1년 전 섣달금음날 문 닫기 직전에 와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갔던 그 손님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는 그날처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 여자는 작년과 같이 이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주방 안에서 역시 세 사람을 알아본 주인 아저씨는 밖을 향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네, 우동 1인분. 그러고 나서 막 꺼버린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있는데 주인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공짜로 3인분 만들어 줍시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할 거요. 그러면서 남편은 지난해처럼 우동 하나 반을 넣어 삶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매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인정이 없으려니 했는데 이렇게 좋은 면이 있었네. 남편은 들은 척도 않고 입을 다문 채 우동을 그릇에 담아 세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한 그릇 우동을 둘러싸고 도란도란하는 세 사람 이야기 소리가 주방에 있는 부부에게 들려왔습니다. 아, 맛있어요. 동생이 우동가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올해에도 이 가게 우동을 먹게 되네요. 동생이 먹는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던 형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순식간에 비워진 우동 그릇과 대견스러운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동값을 내고 나가는 세 사람을 향해 주인 내외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그날 내내 되풀이한 인사였지만 주인 내외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크고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섣달금업 날 밤은 어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잘 되는 중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해정 주인 내외는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밤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자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 아저씨는 벽에 붙어있던 메뉴를 차례차례 뒤집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쓰여있던 메뉴가 150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식탁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였습니다. 이윽고 10시 반이 되자 손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와 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아이들 엄마는 여전히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역시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주인 여자에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네, 자, 이쪽으로. 세 사람을 이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주인 여자는 거기 있던 예약석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2인분이요. 그 말을 받아 주방 안에서 이미 국물을 끓이며 기다리고 있던 주인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동 2인분 금방 나갑니다. 그는 끓는 국물에 이번에는 우동 3덩어리를 넣었습니다. 두 그릇 우동을 함께 먹는 세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 해보다도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방해될까봐 조용히 주방 안에서 지켜보던 주인 내외는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서로 미소 지으며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주인 아저씨도 이 순간만큼은 기분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시로도야, 그리고 준아. 오늘은 너희에게 엄마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고맙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인 시로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킨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쳤잖니.
일부는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었지만 보상비가 모자라 그만큼 빚을 얻어 지급하고 매월 그 빚을 나누어 갚아왔단다. 네, 알고 있어요.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주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선체로 계속해서 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빚은 내년 3월이 되어야 다 갚을 수 있었는데 오늘 다 갚았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두 형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시로도는 조석으로 신문 배달을 열심히 했고 준이는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단다. 그것으로 나머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제가 계속할 거예요. 저도 신문 배달을 계속할래요. 준아, 우리 힘을 내자. 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아이들 손을 움켜쥐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걸 보며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얘긴데요. 준이하고 제가 엄마한테 숨긴 게 있어요. 그것은요. 지난 11월에 학교에서 준이 수업을 참관하러 오라는 편지가 왔었어요. 준이 쓴 장문이 북해도 대표로 뽑혀 전국 장문대회에 출품하게 되어서 수업 참관일에 그 장문을 준이 읽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께 보여드리면 무리해서 회사를 쉬고 학교에 가실 것 같아서 준이 일부러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준의 친구들한테서 듣고 제가 대신 참관일에 학교에 가게 됐어요. 어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조금 놀랐지만 금방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장문 시간에 나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쓰게 했는데 준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냈대요. 지금 그 장문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전 처음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는 여기 북해정에서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준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준이가 쓴 장문을 읽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로도는 교복 상의 주머니에 접어서 넣어두었던 종이 2장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동생 준의 장문을 읽어내려가는 형 시로도 목소리는 작지만 낭낭하게 우동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선 보험금으로도 부족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 고생은 시작되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형은 날마다 조간과 석간신문을 배달해서 돈을 벌었다. 아직 어린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엄마와 형은 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 나는 저녁이면 시장을 봐서 밥을 해놓는 일을 했다. 내가 해놓은 밥을 엄마와 형이 맛있게 먹는 걸 볼 때 나는 행복하다. 나도 우리 식구를 위해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생활을 했다. 엄마 겨울 코트는 아주 오래되어 낡고 헤어졌지만 해마다 꿰매어 입으셔야 했다. 그러던 중 재작년 12월 31일 밤에 우리 가족은 우연히 한 우동 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동 국물 냄새가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했다. 그 말이 반갑고 고마웠지만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형과 나는 망설이다가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셋이서 같이 먹자고 엄마한테 말했다.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우동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와 우동 국물 냄새에 마음이 끌린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문 닫을 시간에 들어와 우동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는 우리가 귀찮을 텐데도 주인 내외는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주인 내외는 양도 많고 따뜻한 우동을 내놓았다. 그러고 나서는 다 먹고 가게 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큰 소리로 말해 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지지 마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그 뒤 1년이 지난 작년 섣달금음날에도 그 우동 가게를 찾아갔다.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도 마찬가지로 주인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우동을 대접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도 여전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하는 말 대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는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일본 최고 우동 가게 주인이 되겠다고. 주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주인네의 모습이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이 쓴 장문을 읽어 내려가는 사이 두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수건을 서로 잡아당기며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로도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준이 사람들 앞에서 이 장문 읽기를 마치자 선생님이 저한테 어머니를 대신해서 인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어머니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형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요청받은 일이라서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장문에도 씌어 있지만 동생은 매일 저녁 우리 집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여러분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도 도중에 돌아와야 하니까 동생은 여러분한테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는 사이에 한 그릇 우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동 한 그릇을 시켜주신 어머니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는 앞으로도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시로도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두 형제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나누며 웃다가 서로 어깨를 다독여 주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금은밤 광경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동을 맛있게 먹고 나서 우동값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 내외는 1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섣달금음날이 되자 북혜정 주인 내외는 밤 9시가 지나고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을 이번 식탁에 올려놓고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번 식탁을 비워놓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혜정은 장사가 잘 되어 가게 내부 장식도 멋지게 꾸미고 식탁과 의자도 새로 바꿨지만 이번 식탁만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놓여있는 식탁들 가운데에서 단 하나 낡은 식탁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게 여기에 있지? 낡은 이 식탁은 이 가게에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의아스러워하는 손님들에게 주인 내외는 우동 한 그릇 사연을 이야기해 준 뒤 이렇게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식탁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간혹 손님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을 잊어가는 우리 내외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이 손님으로 와주었을 때 이 식탁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식탁으로서 손님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식탁의 비기를 기다렸다가 우동을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찾아와 새롭게 결심을 다지고 돌아가기도 하는 등 그 식탁은 상당한 인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뒤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섣달금음날이 되자 북해정에는 이웃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5, 6년 전부터 북해정에 모여서 섣달금음날 풍습인 해 넘기기 우동을 먹은 뒤 제야 종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하나의 행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9시 반이 지나자 생선 가게를 하는 부부가 생선회를 접시에 가득 담아서 들고 오는 것을 시작으로 주위에서 가게를 하는 이웃 사람들이 술이나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습니다.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이 이번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 식탁은 비워두었구먼. 이 식탁 주인공들이 왜 안 나타나는지 정말 궁금하네. 이번 식탁의 유래를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올해에도 그 식탁이 빈 채로 신년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내외는 섣달금음날 10시 예약석은 비워둔 채 다른 식탁에만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이번 식탁에도 앉으면 좀 더 여유가 있으련만 비좁게 다른 자리에 모여 앉아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각자 가져온 요리에 손을 뻗치는 사람, 주방 안에 들어가 음식 만드는 걸 돕는 사람,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는 사람 등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야기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박앤세일 이야기, 올해 해수욕장에서 겪은 일, 돈 안 내고 달아난 손님 이야기, 며칠 전에 손자가 태어났다는 할머니 이야기 등으로 가게는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쯤 되었을 때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입구로 쏠리며 조용해졌습니다. 코트를 손에 든 신사복 차림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마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죠? 이렇게 가게가 꽉 차서 더 손님을 받기가. 주인 여자는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기모노를 입은 부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오며 두 청년 사이에 섰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주인 여자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10여 년 세월을 순식간에 미뤄젖히고 오래전 옛날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쳤습니다. 여주인은 주방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허둥대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금음날 밤 셋이서 1인분 우동을 주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그릇 우동의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이곳을 떠나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에도 들를 겸해서 왔습니다. 소원하던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은행원이 된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 인생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섣달금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이곳 북해정을 다시 찾아와 3인분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주인 내외 눈에서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구에서 가까운 식탁에 앉아있던 채소 가게 주인이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다가 급한 마음에 우동가락을 꿀꺽하고 삼키며 일어나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외쳤습니다. 여봐요, 주인 아주머니, 뭐 하고 있어요? 10여 년간 이 날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섣달금음날 10시 예약석이잖아요. 어서 안내해요, 안내를.
채소 가게 주인 말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여주인이 그제야 세 사람에게 가게 안 이번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어서요. 여보, 이번 식탁에 우동 3인분이요. 주방 안에서 얼굴을 눈물로 적시고 있던 주인 아저씨도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동 3인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게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환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게 밖에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북해정이라고 쓰인 천간판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